늦가을 저녁 아버지의 집은 적막했습니다. 사흘 전까지 조문객들의 발길로 북적였던 대문 앞에는 이제 낙엽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현관에 늘어선 국화 화환들은 시들어가고 있었고 집안 곳곳에 남은 장례식장 냄새가 무거운 침묵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거실에는 세 남매가 앉아 있었습니다. 장남 영호는 소파 한쪽 끝에서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6의 그는 여전히 반듯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며칠간의 피로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으나 눈가의 그늘이 깊어 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모든 장례 절차를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문상객 접대부터 화장장 예약, 제사 준비까지 큰아들로서의 책임을 묵묵히 져왔습니다. 둘째 미정은 식탁 옆 의자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43세 그녀는 아직도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고 간간히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시집가지 않고 부모님을 모시며 살아온 그녀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더욱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후부터는 거의 혼자서 두 분을 돌봤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세월이 20년이 넘었습니다. 막내 준호는 현관 쪽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39의 그는 다른 두 사람과 달리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장례 기간 내내 그는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형과 누나에 비해 집안일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고 부모님과도 그리 가깝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서울로 나가 직장 생활을 하며 1년에 몇 번 정도만 집에 들렀습니다.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끼리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겠어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경직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준호가 스마트폰에서 시선을 뗐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벌써 경계심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변호사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단정한 남성으로 아버지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검은 서류 가방을 든 그는 조문을 올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는 거실 탁자 앞에 자리를 잡고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세 남매는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해졌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미리 정리해 두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또박또박 이어졌습니다. 이 집과 토지는 장남 영호에게 상속합니다. 예금과 주식은 세 자녀가 균등하게 나누어 가집니다. 미정에게는 별도로 어머니의 금고에 있던 금반지를 남깁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끝나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동생을 달래려 했습니다. 미정아, 진정해라. 하지만 미정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도 이 집에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저한테는 엄마 반지 하나뿐이라고요. 준호도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법대로 하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형제간의 정을 완전히 차단한 듯한 어조였습니다. 미정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세 남매는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거실에는 서로를 경계하는 시선들과 억압된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처음으로 맞은 저녁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고 차가워졌습니다. 세 남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 분배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쌓여온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늦가을 바람이 감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감 몇 개가 떨어져 마당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감들처럼 이 집안의 화목도 이제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영호는 가족의 울타리를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신도 모르게 품고 있던 권리의식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평생 바친 희생이 헛된 것이었나 하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 집안의 외톨이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아버지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방 깊숙한 곳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또 다른 편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떠나고 나자 거실에는 더욱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영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다. 형으로서 동생들을 달래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솔직히 자신도 당황스러웠다. 미정은 식탁에 엎드려 흐느끼고 있었다. 어깨가 작게 떨렸고 간간히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20해 넘게 바친 자신의 인생이 고작 반지 하나로 평가받았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형과 누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냉소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씁쓸했다.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정아, 준호야, 우리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목소리에는 형으로서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미정이 얼굴을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뭘 이야기해요? 이미 다 정해진 거려. 아버지 뜻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가족이라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가족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 혼자 부모님 모시고, 저 혼자 병원 다니고, 저 혼자 밤새워 간병하고, 그랬는데 이게 가족이에요? 영호는 말문이 막혔다. 미정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자신도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을 미정에게 많이 맡겨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준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누나 말이 맞아요. 형은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집에 왔어요. 명절 때나 잠깐 얼굴 비추고 가고. 준호야, 너도 마찬가지잖아. 서울에서 1년에 몇 번이나 내려왔는데. 그럼 저더러 어떻게 하라고요? 누나처럼 결혼도 포기하고 여기 붙어 살라고요? 미정이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내가 결혼 포기한 게 내 잘못이라고? 거실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졌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영호가 진정시키려 했다. 야, 우리 왜 이래? 아버지 돌아가신 지 며칠 안 됐는데. 바로 그거예요. 미정이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왜 이런 말 안 하셨어요? 왜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런 유언장을 남기세요? 저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저는 25살에 인생이 멈췄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포기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친구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다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준호도 감정이 북받쳤다. 누나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투명인간이었어요. 형은 공부 잘해서 자랑스럽고, 누나는 착해서 예쁘고, 저는요? 그의 목소리에도 오래된 상처가 묻어났다. 부모님이 저 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형 좀 본받아라. 누나 좀 본받아라. 맨날 그 소리만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간 거예요. 더 이상 비교당하기 싫어서. 영호는 두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도 모르게 동생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안하다. 내가 형으로서 부족했나 보다. 형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집안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준호가 냉정하게 말했다. 형은 장남이라고 모든 걸 물려받고, 누나는 딸이라고 헌신만 하고, 저는 막내라고 아무것도 못 받고, 이게 정상인가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집은 늘 그랬어요. 성별로, 나이로 모든 걸 정해놨어요. 선택의 여지도 없이. 세 남매는 각자 다른 상처를 품고 있었지만 그 뿌리는 같았다. 전통적인 가족 관계에서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과 기대, 그리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었던 답답함이었다. 영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도 힘들었어. 장남이라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너희는 몰라. 뭘 하든 책임져야 하고, 실수하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산 적이 있나 싶어. 거실에는 서로의 상처를 확인한 후에 정적이 흘렀다. 세 사람 모두 서로를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었다. 미정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이미 유언장은 작성됐는데. 준호가 단호하게 답했다. 법대로 해야죠. 상속 포기나 유류분 반환 청구. 방법은 있어요. 영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정말 법정까지 가겠다는 거야? 다른 방법이 있어요.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해야 해? 형이 먼저 가족 운운하지 마세요. 진짜 가족이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대화는 다시 평행선을 달렸다. 세 사람 모두 상처받았고 상처를 준 것도 맞았다. 하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해는 이미 져서 거실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영호가 전등을 켰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미정이 천천히 일어났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더 이야기해봐야 똑같을 것 같아요. 준호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내일 서울 올라가요. 변호사 만나서 상담받아 보겠어요. 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어야 할 자신이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세 남매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미정은 자신의 방으로, 준호는 화장실로, 영호는 부엌으로 향했다. 마치 서로를 피하는 것 같았다. 영호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생각했다. 아버지는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이런 유언장을 남기셨을까? 가족을 갈라놓으려고 하신 건 아닐 텐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었다. 거실 한쪽 구석에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영호는 아버지께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답은 들리지 않았다. 이틀이 지나도 집안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다. 영호는 회사에 휴가를 더 내고 집에 머물렀다. 동생들과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를 짓눌렀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미정과 준호는 서로 피하며 지냈고 영호와도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었다. 미정은 어머니 간병을 핑계로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치매로 누워 계신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그녀에게는 현실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였다. 식사 시간에도 혼자 먹었고 영호가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준호는 결국 서울로 올라갔다.
떠나기 전에 영호에게 냉정하게 말했다. 형, 저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영호는 막내 동생의 차가운 시선을 잊을 수 없었다. 집은 더욱 적막해졌다. 평소에는 시끄럽다고 여겼던 미정의 웃음소리나 준호의 발걸음이 그리웠다. 영호는 거실을 오가며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동생들에게 집을 나누어 주는 것이 답일까?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다. 3일째 되는 날 저녁 영호는 아버지 방을 정리하기로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방은 손대지 못하고 있었다. 옷장과 책상 그리고 오래된 서류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영호는 천천히 아버지의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책상 서랍에는 통장들과 보험 증서 그리고 오래된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대부분 관공서에서 온 공문들이었지만 그 사이에 낡은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아이들에게. 영호의 손이 떨렸다. 유언장 외에 또 다른 편지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 3장이 나왔다.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너희들 곁을 떠났을 것이다. 유언장 때문에 너희가 다투고 있을 것도 안다. 미안하다. 재산은 너희를 갈라놓으려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가 되게 하려는 나의 마지막 선물이다. 너희 각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기를 바랐다. 영호야, 너는 평생 맞이라는 짐을 져왔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책임을 떠안겨서 미안했다. 하지만 너의 든든함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 내 희생 덕분에 동생들이 자유롭게 꿈을 키울 수 있었지. 나는 늘 너를 자랑스러워했다. 미정아, 너는 꽃다운 나이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돌봤다. 내 덕분에 어머니와 내가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지. 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내가 포기한 사랑도 내가 흘린 눈물도 다 알고 있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이다. 준호야, 작은 새가 가장 멀리 난다고 했지. 너는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자유로운 영혼이야. 형과 누나처럼 되지 못한다고 속상해하지 마라. 너는 충분히 훌륭하다. 내가 서울에서 홀로 일어서는 모습을 지켜보며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른다. 너희 3명이 모두 달라서 좋다. 영호의 책임감, 미정의 따뜻함, 준호의 자유로움.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의 보물이다. 집과 재산은 중요하지 않다. 진짜 유산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다. 너희가 평생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너희를 갈라놓으려던 게 아니란다. 오히려 더 가깝게 만들고 싶었단다. 이 편지를 읽고 나면 너희가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깨달을 것이라고 믿는다. 언제나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은 영호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유언장은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메시지는 이 편지에 담겨 있었다. 영호는 편지를 품에 안고 미정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미정이 나왔다. 그녀의 눈도 빨갛게 부어 있었다. 미정아, 이거 봐. 영호가 편지를 내밀었다. 미정은 의아한 표정으로 받아들었다. 첫 줄을 읽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숨겨두신 진짜 편지야. 미정이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영호는 조용히 기다렸다.
자신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마다 미정의 어깨가 떨렸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그녀는 영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깨달음이 떠올라 있었다. 준호한테도 보여줘야겠어요. 미정이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다. 그래. 내일 당장 서울로 올라가자.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두 남매는 거실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아버지의 편지는 그들 사이에 쌓였던 벽을 조금씩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준호가 남아 있었다. 세 남매가 모두 함께 해야만 아버지의 진짜 뜻을 완성할 수 있었다. 창밖에는 감나무가 서 있었다. 며칠 전과 달리 더 이상 감이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 남은 몇 개의 감이 나뭇가지에서 조용히 익어가고 있었다. 영호와 미정은 내일 서울행 기차를 탈 예정이었다. 준호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고 세 남매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볼 차례였다. 하지만 이미 상처가 깊어진 준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영호와 미정은 서울행 기차에 몸을 맡겼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영호는 가슴속 편지를 만졌다. 아버지의 글씨가 주는 온기가 전해져 오는 것 같았다. 미정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제와는 다른 평온함이 있었다. 기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의 일들, 서로에게 미안했던 것들, 그리고 준호에 대한 걱정들. 오랜만에 형과 누나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준호가 우리 말을 들어줄까?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글쎄, 얘가 워낙 고집이 세잖아. 하지만 아버지 편지를 보면 마음이 바뀔 거야. 영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있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준호의 원룸으로 향했다. 좁은 계단을 오르며 영호는 막내 동생의 삶을 생각해 보았다. 혼자 이 낯선 도시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가족의 따뜻함을 그리워하지 않았을까?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준호가 나왔다. 형과 누나를 보자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왜 여기까지 왔어요?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들어가도 될까?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좁은 원룸에는 준호 혼자 살기에도 빠듯해 보였다. 영호와 미정은 작은 책상 옆에 앉았고 준호는 침대 끝에 앉았다. 영호가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다. 준호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첫 줄을 읽자 그의 눈빛이 변했다. 편지를 읽어가면서 준호의 표정은 점점 부드러워졌다. 자신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였다. 작은 새가 가장 멀리 난다. 너는 충분히 훌륭하다는 아버지의 말에 준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들이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준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원망과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언제 거짓말하셨어? 미정이 부드럽게 답했다. 우리도 몰랐어. 아버지가 우리 각자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걸.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에게 등을 돌렸던 그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마음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준호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제가 너무 삐뚤어져 있었나 봐요. 아니야. 우리가 내 마음을 몰라줬구나. 영호가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다. 저도 미안해요. 오빠만 원망하고 내 상황만 생각했어요. 미정도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의 편지는 세 남매 사이에 쌓였던 오해와 원망을 하나씩 걷어내고 있었다. 각자 힘들었던 이유를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날 오후 세 남매는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다. 준호가 아는 작은 식당에서 소박한 식사를 하며 어려서부터의 추억들을 이야기했다. 웃음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 준호가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기억나? 미정이 웃으며 말했다. 누나가 업고 병원까지 뛰어갔잖아요. 그때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저도 누나 등이 따뜻했던 걸 아직도 기억해요. 영호도 끼어들었다. 우리 어릴 때는 정말 사이 좋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다. 미정이 기차 시간을 확인하며 일어났다.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나도 같이 갈게요. 준호가 말했다. 회사는 어떻게 해? 휴가 낼 수 있어요. 가족이 더 중요하죠. 영호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떠올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세 남매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재산 분배는 아버지 뜻대로 하되 미정이 계속 집에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준호도 가끔씩 내려와서 어머니를 돌보는 일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잘 알고 계셨다는 게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는데. 영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며칠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가 공기 중에 스며들어 있었다. 거실에 앉아 다시 아버지의 편지를 읽었다. 이번에는 세 명이 함께였다.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글귀 하나하나가 더욱 깊게 마음에 와닿았다. 아버지가 정말 지혜로우셨어요. 준호가 감탄하며 말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드시다니. 창밖의 감나무를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도 앙상해 보였던 가지들이 오늘은 달라 보였다. 남은 감들이 더욱 단단하게 매달려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세 남매는 각자의 방에서 깊은 잠에 들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한 잠이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했고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었으며 앞으로 함께 해나갈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었다. 세 남매가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그것은 앞으로의 시간이 보여줄 일이었다. 세 달이 흘렀다. 이른 봄의 따스한 햇살이 집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새싹이 돋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화단에도 작은 꽃봉오리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거실에는 세 남매가 모여 앉아 있었다. 오늘은 아버지의 첫 제사날이었다. 영호는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려놓았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들로 가득한 상 앞에서 그는 잠시 감회에 젖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자리에서 동생들과 다퉜던 것이 꿈 같았다. 미정은 어머니를 부축해서 거실로 모셔왔다. 치매가 심해진 어머니였지만 오늘만큼은 아버지를 기억하시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준호는 전날 밤 서울에서 내려왔다. 요즘 들어 집에 오는 횟수가 늘었다. 한 달에 2번은 꼭 내려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세 남매의 마음은 하나였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한 마음을 함께 나누었다. 절을 올릴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제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했다. 어머니도 오랜만에 많이 드셨다. 평온하고 따뜻한 시간이었다. 아버지, 보이시죠? 미정이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가 다시 화해했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영호가 미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실 일이야.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지혜로우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다니. 점심 식사 후 세 남매는 마당에 나와 앉았다. 감나무 아래 놓인 평상에서 따스한 봄 햇살을 받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형, 요즘 회사는 어때요? 준호가 물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일도 잘 되는 것 같아. 영호가 웃으며 답했다. 저도 요즘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미정이 말했다. 전에는 왜 그렇게 살았나 싶기도 하고요. 내가 희생했다고 생각하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누나는 정말 대단해요. 저는 누나처럼 못했을 거예요.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니야.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한 거죠. 영호가 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진짜 유산을 잘 지켜나가는 거야. 진짜 유산이요? 준호가 되물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지. 영호의 말에 세 남매가 조용히 웃었다. 저녁이 되어 준호가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떠나기 전에 그는 형과 누나에게 말했다.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때 감나무 가지치기 같이 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영호가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다. 조심히 가, 준호야. 미정이 따뜻하게 말했다. 준호가 떠난 후 영호와 미정은 어머니를 모시고 거실에 앉았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무언가 중얼거리고 계셨다. 아버지도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미정이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사는 게 아버지 소원이었을 텐데.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영호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처음 읽었을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이 밀려왔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가 새삼 놀라웠다. 미정도 자신의 방에서 편지를 읽고 있었다.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이라는 표현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 한편 서울로 돌아간 준호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버지의 작은 새가 가장 멀리 난다는 말이 계속 마음에 울렸다. 이제 그 말의 진짜 뜻을 알 것 같았다. 멀리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둥지를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몇 주 후 영호는 집의 명의를 자신 이름으로 바꾸는 절차를 마쳤다. 하지만 미정에게는 평생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법적으로 보장해 주었다. 준호도 언제든지 이 집이 자신의 집이라고 말했다. 봄이 깊어갈수록 감나무는 더욱 푸르러졌다. 어느 날 영호가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올가을에는 감이 많이 열릴 것 같아. 그럼 다 같이 감 따자. 준호도 불러서. 미정이 웃으며 답했다. 좋은 생각이야.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고. 두 남매는 가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감나무를 바라보았다. 나무에는 작은 꽃봉오리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몇 달 후면 탐스러운 감으로 변할 꽃들이었다. 그날 저녁 영호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올가을에 감 따러 와야 해. 꼭 갈게요. 벌써부터 기대돼요. 전화 너머로 준호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영호는 전화를 끊고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계시는 아버지께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감나무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새로 돋은 잎사귀들이 바람에 살살거리며 생명의 소리를 내고 있었다.
영우와 미정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소리였다.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의 소리였다. 그들이 물려받은 진짜 유산은 돈도 집도 아니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힘들 때 서로를 의지하고 기쁠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계였다.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가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다. 감나무는 계속 자라고 있었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세 남매도 그 나무처럼 서로의 뿌리가 되어 평생을 함께 해나갈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